네, 반갑습니다. 예, 아유, 아까 학생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오늘 강의 주제가 지금 현직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이 좀 많이 필요한 내용이긴 하지만 어차피 간호학과를 졸업하고 간호사 면허 시험을 합격한 이후에 10년 후에 뭔가를 또 다른 누군가가 뭔가 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2년의 경력은 있으셔야 됩니다. 최소한. 어디 가서 간호사라고 얘기를 하려면 그 정도는 최소한의 베이스를 경험을 하고 경력을 쌓아야 원하는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제가 이제 이렇게 먼 걸음을 해 주셨기 때문에 뭔가는 배우고 가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제가 조금 지금 너무 앞에서 제가 좀 감동을 받아가지고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네, 너무 그냥 소름이 돋을 정도로 감동 받았습니다. 진짜 대단하신 분들이지. 우선은 제 소개 간략적으로 해주셨는데 어차피 저는 그 홈페이지에 제 모든 게 다 떠있기 때문에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2000년도에 졸업을 했어요. 사실은 95학번인데 95학번인데 1년 휴학을 하고 간호사 말고 다른 걸 좀 해볼까. 그래서 1년 동안 좀 여기저기 아르바이트도 해보고 회사에 저는 이제 그 의학 전문 그 저널 이런 거에 그 인턴 기자도 또 해봤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그때 돌아온 거는 어차피 대학 졸업을 일단 한 학기를 남기고 했었어요. 그때 딱 4학년 1학기까지 딱 하고 2학기 때 휴학기를 딱 내고 1년간 경험을 해보고 다시 돌아오던가 결정을 해보자 했는데 결과적으로 뭔가 일을 하려면 결과적으로는 학교를 졸업하고 라이센스가 있어야 되겠다. 그걸 이제 경험을 했고요. 그리고 라이센스를 그러니까 그 1년의 기간 동안 제가 그런 일들을 할 때 임상 경험이 없으면 그 사람들은 나한테 바라는 거는 그거거든요. 임상 경험에서 오는 나의 어떤 전문적인 업무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바라는데 그냥 학교만 졸업하고 라이센스만 있으면 똑같은 거예요. 일반인들하고 같이 국을 찾는 거예요. 네. 그분들보다 나랑은 2년은 최소한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대학원도 2년 경력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1년 동안의 그 기간을 거치면서 결국은 간호사로 일단은 먼저 기본을 한 다음에 뭔가를 할 때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자 라고 해서 다시 복학을 하고 2000년 2월에 졸업해서 그해 바로 서울 아산병원에서 간호사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년 6개월 동안 했었고 그 와중에 이제 그 리갈 널스 컨설턴트라는 우리나라에는 없는 그 직종이긴 해요. 근데 미국에는 이 그 전문 과정도 있고 뭐냐면은 로펌이나 아니면은 경찰, 검찰 이런 데서 이제 의료사고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옆에서 리서치 해주고 어떤 판례라든지 이런 것들도 소견을 내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그런 간호사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서초동이나 이런 데도 의료소송, 우리끼리는 그냥 의료소송 연구간호사 우리끼리 그냥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런 모임도 많이 했었고 그래서 한 5년 동안을 그 일을 했었습니다. 했다가 로스쿨을 가서 좀 더 많은 일을 좀 해보고 싶다 그렇게 생각해서 제가 이제 늦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로스쿨을 합격을 해서 이제 3년을 했고 그래서 변호사로 일한 지는 지금 한 7년이 다 됐고 곧 8년 차가 됩니다. 곧 있으면 10년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 와중에 이제 고대 법무대학원 야간에 의료법학과를 야간에 다니면서 일하면서 같이 공부를 또 했었고요. 그러면서 이쪽으로 발을 들여놓게 됐습니다. 지금 이제 변호사로 의료 전문 변호사 자격을 취득을 이제 변호사를 하면서 3년 정도의 경과가 된 다음에 여러 가지 조건들을 다 성취한 다음에 그 의료소송, 그러니까 의료 전문 변호사라 그래서 의료사고든 의료법 위반이든 여러 가지 그 것들을 그러니까 전문 자격이 없다 그래서 못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나는 전문 자격을 취득을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를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요 담당했던 사건이고 하고 있는 사건은 이등 목동병원 사건 아시죠? 네. 올해 2월 달에 1심 무죄 나왔잖아요. 그거를 제가 혼자 하는 건 아니고 간호사 3분하고 의사 4분이 같이 기소가 됐어요. 7명이.
그 기소된 거에서 이제 수사 과정부터 저희가 처음부터 들어가가지고 1심 하고 지금 2심도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1심 하면서 저희 로펌에 이제 의료팀이 있거든요. 의사 출신 변호사도 있고 또 뭐 대한의사협회에서 법제이사 하시면서 오랫동안 의사들 쪽을 계속 의학을 계속 했던 거의 한 20년 차 변호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이제 모든 걸 다 이제 하시고 저는 또 간호사 출신 변호사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또 모르는 부분이 또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제가 같이 팀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뭐 그리고 관련해서 최근에 뭐 저희 같은 경우에도 그렇지만 간호사들이 연장 근무를 많이 해요. 그렇죠? 뭐 인수인계 시간은 거의 공짜 노동이라고 할 만큼 원래는 8시간을 일을 하면 1시간의 휴식 시간을 줘야 됩니다. 근데 법상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 보건이나 이런 병원은 약간 특례 업종으로 돼가지고 이렇게 그 근로자 대표와 우리 사용자, 그러니까 병원 측이 합의가 되면 근무 시간은 최대한 연장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원하는 대로 이제 그 딱 규정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휴게 시간은 꼭 줘야 되고요. 그리고 근로 시간은 중에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나머지는 전부 대기하는 시간은 근로 시간으로 되기 때문에 뭔가 이제 뭐라 그럴까요? 그 연장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받기 위해서 굉장히 좀 그런 거를 잘 모르고 일을 열심히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상담도 많이 들어오고 뭐 소송을 하겠다고 하시는 분이 거의 뭐 퇴직금 소송할 때도 그런 것들이 계산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퇴직금이 완전 금액이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계속 노동법 관련해서도 소송 법률자문 그리고 법률 강의를 많이 하고 다닙니다. 제가. 그리고 지금 의료사고도 형사사건화가 돼버리면은 업무상 과실 치사나 치상 뭐 이런 정도로 되고요. 의료법 위반이 요새 이제 PA가 이제 많이 엊그제도 이제 인하대병원에 또 압수수색이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무면 의료 행위 그 방어 해야죠. 우리가 좀 그런 부분 하고 또 이제 의료법 위반이 제약회사 리베이트 건 같은 경우는 좀 많이 계속 한 번씩 있습니다. 그런 것들 같이 변호인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의료 전문 변호사가 되면 이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은 현장에서 열심히 뛰시고 그 외에 발생되는 문제들이나 굉장히 억울한 사정들 그런 것들은 뒤에서 저희가 백업을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러니까 간호사 출신 변호사들이 굉장히 지금 많아졌어요. 굉장히 많아지고 여러분들도 만약에 하시고 뭔가 이제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저는 하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예, 많이 나오셔야 되고 꼭 이런 소무시장뿐만이 아니라 병원에 사내 변호사로도 많이 들어가요. 예, 그러면은 간호사 출신의 변호사가 사내 변호사로 있는 병원에서는 그나마 간호사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도 많이 고려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뭐 국회나 아니면 입법기관이나 이런 쪽으로도 많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많이 나오셔서 그런 부분을 많이 백업을 해줄 수 있는 군단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의사 출신 변호사는 워낙 많아요. 예. 많지만 간호사 출신 변호사는 이제 막 시작이 된 것 같아요. 저희가 한 해에 몇 명씩 해서 이제 나와야 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법조인을 꿈꾼다면 왜 법조인이냐고 했냐면 법조인은 검사 그리고 판사, 변호사 여기 이제 직종이 크게 3가지가 있죠. 이거 전부 다 통틀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일단 로스쿨에 입학을 해야겠죠. 로스쿨 입학하기 위해서는 리트라는 시험을 보게 됩니다. 법학 적성 시험인데요. 약간 그 언어 능력, 수리 능력, 그리고 또 논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좀 수준이 대학교를 졸업한 사람이 시험 보고 교양을 이제 시험 보는 거기 때문에 예전 대학 수능 시험을 생각하시면 조금 어렵고요. 이것도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논술 시험 공부를 좀 잘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학사 성적이 들어가고 영어는 토익이나 탭스 뭐 이런 이제 성적으로 가름이 되고요. 또는 대학교를 시험 보는 거기 때문에 외국어 성적을 요구하는 데가 있습니다. 네, 그런 필살기가 있다면 그런 것도 같이 준비하시면 좋고요. 또 로스쿨 구술 면접이 있거든요. 일단 리트 시험을 보고 이제 하반기에 그 로스쿨별로 이렇게 요강을 냅니다. 모집 요강을. 거기를 보시고 논술 준비, 그러니까 구술 면접 준비를 하시면 돼요. 네. 뭐 1차, 2차로 나눠서 하는 데도 있고, 뭐 한 차례만 하는 경우도 있고, 학교마다 전부 다 다릅니다. 그래서 만약에 로스쿨을 입학을 했어요. 그래서 진학을 하면 3년을 다니게 되고요. 1년에 그러니까 2학기가 되죠.
한 1학기, 2학기 요 통 성적이 그 기준보다 못하면 유급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유급을 당하면 한 학년을 더 다녀야 됩니다. 같은 학년을. 그래서 굉장히 좀 엄격하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조윤리 시험이라고 그 시험 중에 우리 로스쿨 다니면서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패스, 노 패스이기 때문에 패스를 해야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먼저 주어져요. 그래서 이게 있고요. 그다음에 3학년이 딱 되면 졸업 시즌에 졸업시험을 봅니다. 졸업시험이 거의 저희가 이제 논문 대신에 보는 시험인데 그 졸업시험에 합격을 해야지 졸업도 가능하고 병사 시험이 응시가 가능한데 학교마다 좀 다른데 한 10% 내외에서 졸업시험 그 불합격자들이 나와요. 네. 졸업을 시켜주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수준이 되죠. 그냥 또 다시 학교를 다니는 건 아니지만 내년 졸업시험을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런 식으로 해서 빠르면 3년, 늦어지면 좀 더 이렇게 몇 년 더 학교를 다닐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해에 변호사 시험을 보게 되죠. 변호사 시험을 합격하면 지금은 6개월입니다. 변호사 수습기간이 있고요. 그 이후에 보통은 다양한 진로로 가게 됩니다. 그 6개월 수습기간 동안 뭐 진짜로 로펌에서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본인이 다른 데서도 할 수 있죠. 그래서 로펌이나 회사, 특히 병원으로 많이 가고요. 제약회사도 있고요. 법원, 검찰, 경찰, 공공기관, 국회, 언론기관 등에 많이 지금 변호사들이 그러니까 그 업무 영역이 굉장히 예전보다는 넓어졌어요. 네. 변호사 수가 많아지는 만큼 굉장히 더 가까이에서 법조의 어떤 그런 서비스,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여기까지는 제가 이제 얘기를 말씀드리고 더 궁금한 사항은 조금 이따가 2부에서 이제 받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건 여러분들이 간호사로 이제 일을 어쨌든 하셔야 돼요. 2년은 최소 2년은 근무를 하시고 그 경력을 베이스를 해서 내가 다른 무언가를 하고 싶다면 또 노력을 하셔야겠죠. 일단 간호사로서 안전 침해 사건이 요새 너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뭐 직장 내 괴롭힘 아까 얘기했지만 그 내부의 그거는 사실은 좀 초반에 좀 일을 배울 때 너무 많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부에서도 법을 개정해가지고 그러니까 근로기준법을 개정하고 신설 조항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차차 보호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일을 하면서 환자나 보호자 등을 통해서 이제 폭행을 당하거나 여러 가지 안전을 위협받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느냐 보겠습니다. 자, 이게 서울대병원 응급실 최근에 그 기사가 난 건데요. 서울대병원의 한 환자가 갑자기 간호사의 목을 졸랐습니다. 그래서 간호사는 끔찍한 기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보이시죠? 이게 빨갛게 되는 부분. 이 부분이 우리가 이제 명찰을 그 목걸이 형식으로 된 명찰을 잡아서 이렇게 쭉 당겨가지고 했는데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됐고 그래서 이제 뭐 산소호흡기를 거부하던 환자가 갑자기 그 간호사의 명찰을 잡아당겼고 뭐 그때 목걸이를 잡아서 기절할 것 같았다. 다행히 줄이 끊어지면서 극단적인 상황을 피했습니다. 라고 나왔습니다. 이런 일이 나는 안 일어날 것이다. 라고 또 장담할 수는 없어요. 그죠? 그래서 그 보통은 이제 응급실에 CCTV가 다 있습니다. 뭐 병동에도 당연히 있는데요. 뭐 CCTV가 있고 출입문 쪽에서는 보안 요원도 있었지만 정신질환이 아닌 폐질환 때문에 왔던 이유로 약간 그 환자를 이제 집중적으로 보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뭐 환각을 보는 어떤 그런 증상들이 보였지만 그래 인력 문제가 항상 문제죠. 간호사가 부족해서 정신질환자도 아닌 A씨를 의료진 한 명이 완전 집중 케어를 할 수 없었다는 것으로 이제 밝혀졌고요. 그래서 우리가 임세원 교수님 사건이 있죠. 그 정신질환자한테 간호사들 피하게 하고 본인이 막다가 이제 돌아가셨잖아요. 그 의사자 요번에 좀 인정이 안 돼서 뭐 행정소송 통해서 또 밝혀져야 되겠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보건복지부도 뭐 폭력적인 환자 치료를 거부할 수 있다라는 기준을 만들었지만 현장에서는 사실상 지켜지기 어려운 수준이다 라는 문제점도 기사에서 제공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건들이 기존에 계속 있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사건입니다. 응급의료법 위반 상해로 기소가 된 건데요. 이 피고인이 이제 그 환자의 여기서는 이제 간호사들이 여자친구인 이제 이분을 이렇게 판례에 그대로 나와 있어서 제가 이렇게 했는데 요거 나중에 좀 이름을 좀 지어야 될 것 같고요. 뭐 처치 제대로 안 하냐 땡땡하라고 이제 욕설을 하면서 이제 욕설을 하고 간호사의 가슴을 밀치고 이를 제지하는 의사의 목을 팔로 감아 흔드는 등 폭행을 했고 또 진료를 방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의사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런 상해를 입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은 112 신고를 했겠죠. 112 신고를 하니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돼서 밖으로 나오던 중에 또 자동문을 발로 차서 뒤틀려서 작동되지 않게 함으로써 또 수리비 들도록 손괴하였다. 그래서 이제 재무손괴죄까지 해서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아가지고 이게 벌금 600만 원 선고를 받은 사건이 있었어요. 이게 지금 2016년도 3월이죠. 3월에 사건이 발생이 됐고 6월 달에 선고를 받은 겁니다. 또 하나는 업무방해죄로 수사가 진행된 건인데요. 이것도 응급실에서 발생이 됐고요. 팔이 아프다면서 응급실에 왔는데 필요한 치료는 안 하고 쓸데없는 불필요한 검사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인 그러니까 간호사들이 여기 나오죠. 아픈 팔을 치료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땡땡 하여튼 어린 땡땡이가 라고 하면서 큰 소리로 욕설을 했고요. 소란도 피워가지고 그 위력으로 15분 동안 병원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제목으로 범죄 사실로 기소가 됐습니다. 이것도 2016년 2월 달에 사건이 발생이 됐고 이제 8월에 선고가 된 거죠. 벌금 150만 원에 선고가 된 사례입니다. 특수협박인데요. 이거는 사실은 간호사가 피해자는 아니지만 같이 일하는 이제 보안요원입니다. 보안요원이 일단 간호사하고 시비가 생겼어요. 시비를 말리던 중에 이제 이 피고인이라는 사람이 피고인이 그 보안요원에 대해서 앙심을 품고 위험한 물건인 칼을 오른손에 쥔 상태에서 뭐 이렇게 무엇을 잘못했는지 말해봐라고 하면서 협박을 하였다. 요 사실로 이제 기소가 돼서 특수협박으로 기소가 돼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이렇게 선고를 받았죠. 이건 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처벌도 좀 높아졌다고 보여집니다. 이거는 특수상해 사건인데요. 이것도 간호사와 간병인 사이에 시비가 붙은 거예요. 근데 옆에 있던 다른 피해자가 이를 제지를 했었거든요. 이 간병인과 간호사의 어떤 그런 시비를. 그러니까 이 제지한 이 피해자한테 앙심을 품고 병원 내에서 벽돌로 얼굴 부위를 내리쳐서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런 열상, 상해를 가해였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징역 8월에 선고를 받았어요. 근데 이거 전부 다 보시면 2016년, 2017년도이거든요. 사실은. 창원지방법원 사건이죠. 네. 이런 상황이니까 여러분들도 어떤 업무를 하다가 이런 일에 휘말리지 않으면 제일 좋지만 나도 이제 예방도 해야겠지만 내 부서의 같은 동료 간호사뿐만이 아니라 모든 보건의료인 또 보조 인력들이 같이 보호되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네. 그래서 안전을 위한 예방법에 대해서는 일단은 간호사가 이제 환자가 처음에 왔으면 잘 모르겠지만 계속 오던 환자일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사전에 위험성을 이제 차트나 이런 걸로 이제 먼저 확인하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환자에 대해서 어떤 질환이 있고 뭐 이런 거 위주로 많이 이제 보게 되는데 그 외에도 이 안전에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지 아닌지도 미리 알고 우리도 예방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전의 위험성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업무 과정에서 대화를 통해서 환자 보호자의 내재적인 폭력성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조심해서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도 접근을 해야 됩니다. 또 이제 경청하는 태도를 보여야 되고요. 대부분은 이제 환자분들이나 보호자들이
무슨 말을 많이 하고 싶은데도 그냥 딱딱 끊어지게끔 우리가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 바쁘기 때문에 빨리 진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지만 경청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일단 적정거리라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안전거리, 좀 이렇게 목걸이, 명찰 목걸이를 이렇게 잡아 챌 수 있는 그런 거리면은 좀 너무 위험하다는 거죠. 네. 적정거리를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폭력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일단 보안요원을 호출을 하거나 아니면 보안요원 호출이 좀 힘들 경우가 있어요. 네. 사건이 발생되기도 전에 호출을 한다는 것도 조금 뭐 매뉴얼상 좀 안 맞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혼자 그 환자를 케어하는 게 아니고 뭐 보조 인력이나 다른 동료 간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함께 업무를 수행하고 그렇게 해야 같이 보호가 되겠죠. 그리고 뭐 CCTV가 설치된 거 안내문은 당연히 다 붙여져 있을 겁니다. 안내문. 그리고 의료기관 내에서 폭력에 대한 환자 위험, 어떤 처벌 내려지는지 등등에 대해서 병원에서도 뭐 홍보하는 포스터나 안내문 뭐 이런 거 게시하고 배포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만약에 이런 사건이 발생이 됐다라고 하면 일단 폭력이 지속되거나 흉기 사용에 대비해서 주변 동료 간호사나 보조 인력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평상시에 같이 인지를 하고 그런 상황이 발생되면 같이 도와야 됩니다. 또 가해자와 격리된 공간으로 신속하게 대피를 해야 되고요. 잠시만요. 그리고 더 이상의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됐을 때는 더 이상의 그 피해자가 발생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피해 축소나 어떤 그분을 바로 현장범으로 체포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112를 통해서 신고를 하고 신속하게 경찰 출동을 요구를 하셔야 됩니다. 병원의 CCTV 영상도 확보하셔야 되고요. 병원 내 CCTV가 없거나 또 사각지대일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사실 피해자가 갑자기 핸드폰을 꺼내서 촬영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냥 동료 간호사들이나 보조 인력이 바로 촬영하는 거. 범죄 사실을 범죄 현장이나 이런 것들을 촬영하는 거는 사실 괜찮거든요. 네, 그냥 그 정도는 생각하시고 평상시에도 이런 부분이 즉각 할 수 있도록 당황하지 않고 할 수 있도록 서로 이제 공유를 하셔야겠죠. 그리고 또 타인 간의 대화 녹취, 요거 그분이 욕설을 한다든지 아니면 고성을 지른다든지 그런 현장을 동영상 촬영이 좀 힘들면 녹음도 가능하지만 이게 타인 간의 대화 녹취 같은 경우는 도청 불법 행위에 해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본인의 목소리가 들어가는 게 맞아요. 같이 들어가면서 이러지 마십시오. 뭐 아니면 이런 그 보통 그런 말들을 하게 되겠죠. 네, 그렇게 하고 또 이제 현장에서 사건을 목격한 동료 간호사나 보조 인력 혹은 환자나 보호자 등 간병인 그런 사람들의 사실 확인서를 사건 초기에 미리 받아두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네, 왜냐하면 기억이 변조가 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수사기관에 대한 피해자의 고소나 병원의 고발이 보통 있게 되는데 보통 업무방해죄나 폭행죄, 모욕죄, 명예훼손죄, 이제 퇴거불응죄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 환자가 이제 굉장히 불법 행위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업무방해를 하고 이런 부분은 이제 병원에서 나가달라고 요구할 수가 있는데 그럴 때 퇴거불응 그걸 요구하는데도 불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저런 것도 퇴거불응죄 등도 적용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의료법에서는 12조 2항 3항 여러분 이제 국가 시험 보려면 의료법 공부해야 되죠. 의료법 12조 2항 3항에 보면은 누구든지 의료기관의 의료용 시설, 기재, 약품 그리고 그 밖의 기물 등을 파괴, 손상하거나 의료기관을 점거, 진료를 방해해서는 아니 되며 이를 교사하거나 방조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했고요. 요 사망이 2016년 봐요. 아까 판례도 2016년도 많이 나왔죠. 신설됐어요. 2016년 5월 29일에.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뭐 의료인, 간호조무사, 그리고 의료기사 또는 의료행위를 받는 사람, 다른 환자, 폭행, 협박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들어갔어요. 이게 신설에서 들어갔고요.
요거를 만약에 위반을 했다라고 하면 12조 사망 위반한 범죄로 인해서 이제 폭행에서 상해까지 넘어간 경우는 7년 이하 징역,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7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 상해가 중상해다. 그러면은 벌금형은 없고요. 징역형 더 가중되고 사망도 마찬가지로 무기징역까지도 나갑니다. 또 그냥 폭행이나 협박에 그냥 그러니까 상해나 중상해 사망까지 안 가고 폭행 협박이 있다라고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이 돼요. 이한 사망 전부. 네. 굉장히 더 많은 가중 처벌을 의료법에서 규정하고 의료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신설이 됐습니다. 네. 응급의료법에도 사실은 누구든지 응급의료 종사자 여기 이제 모든 게 다 들어가겠죠.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 의료용 시설 기재, 뭐 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 파손, 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응급실에도 이런 응급 의료기관의 그 응급의료법에도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같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폭행에서 상해에 이르면 10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벌금, 중상해는 3년 이상 유기징역, 사망이 되면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굉장히 법적으로도 굉장히 강력하게 이제 처벌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을 미연에 예방하는 것도 제일 중요하지만 현장 발생 시에 어떻게 대처하고 어떤 상황으로 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알고 있으면 좀 당황하지 않을 겁니다. 당하지 않게 대처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이게 법원에 이거는 이제 아까는 경찰에 112 신고했을 때 이런 내용들이 이제 들어가는 거고요. 법원에다가도 주요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 이런 것도 할 수 있어요. 또 뭐 접근 금지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또 손해배상 청구가 뭐 제가 만약에 다쳤는데 너무 많이 다쳐서 일도 쉬어야 되고 혹은 장애까지 남았다라고 하면 이런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개인적으로 해서 받아야겠죠. 또 지급명령 같이 이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먼 걸음 오셨기 때문에 앞으로 뭐 어떤 일을 나중에 하시더라도 기본은 제가 말씀드리지만 간호사는 일단 병원에서의 임상 경력이 기본으로 있어야 합니다. 그죠? 그거를 채우기 위해서라도 안전하게 근무를 하는 것을 제가 너무 바라고 그런 것들을 좀 알고 병원에 들어가면 훨씬 좋지 않을까. 또 이것 때문에 또 응급실을 안 가시면 안 됩니다. 알았죠? 네? 무서워라. 이러면서 응급실 안 가시면 또 안 돼요. 네. 꼭 있어야 됩니다. 응급실도. 네, 10년차 간호사 선생님이 말씀을 해주신 거고요. 저는 10년차까지 일을 안 하고 나왔기 때문에 저는 딱 정말 2년 6개월 근무하고 나왔습니다. 딱 프리셉터 딱 들어가기 직전에 프리셉티만 하고 나왔죠. 네, 저 힘들었습니다. 각 분야마다 그리고 뭐 중환자실이든 특수 부분이든 그 약간씩 좀 프리셉티 기간이 달라요. 뭐 병동 같은 경우는 2개월, 또 중환자실 같은 경우는 3개월에서 6개월 이렇게 수술장 같은 것도 좀 각 부서마다 이제 배워야 되고 익혀야 되는 기간이 트레이닝 기간이 좀 다 다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뭐 선생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뭐 저는 되게 오래전에 근무를 했을 때도 있었고요. 당연히. 근데 그때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저도. 입사하기 전에 워낙 많이 들어서 그냥 그 기간 동안은 그냥 죽었다 하고 생각하고 살자라고 했어요. 정말. 그래서 저는 저 나름대로 그냥 정신적인 무장을 한 게 뭐 욕을 하든 나한테 뭐 모욕적인 언사를 하든 아니면 명예를 훼손을 하든 그냥 일단은 참고 가는 수밖에 없다. 이것도 하나의 관문이다라고 그냥 생각했었어요. 그냥 왜냐면 나만 그런 게 아니니까. 다 그러고 있으니까. 그죠? 근데 지금 제가 이 상황에서 돌이켜보면 아직도 그러고 있다는 거에 너무 깜짝 놀랐고 법이 또 바뀌었잖아요. 직장 내 태움이 이제 가장 문제가 많이 되는 게 프리셉터, 프리셉티 요 사이에 문제가 제일 많이 돼요. 사실은. 그때 좀 혹독하게 가르치는 이유가 너무 기간이 일단 짧아요. 근데 그거를 또 계속 무한정 늘려서 이 친구가 독립할 때까지
보는 것도 굉장히 힘든 거예요. 지금도. 근데 저희 때는 딱 일률적으로 2개월이면 2개월, 3개월이면 3개월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제가 좀 확인을 좀 해보면 원래 본톡은 2개월에서 3개월 정도를 각 부서마다 좀 다른데 하는데 다른 친구들은 다른 동기들은 3개월 만에 다 끝냈어요. 근데 나는 더 해야 돼요. 지금 트레이닝 기간이 더 추가됐어요. 왜냐면 업무 따라오거나 이런 게 실수도 너무 작고 계속 못하니까 그 위에서 결정한 거예요. 너는 아직 독립할 시기가 안 됐다. 그러니까 그것도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아직 내가 좀 느리게 배우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모든 사람이 그 태어날 때부터 걷고 뛰고 말 배우는 게 천차만별로 다 다르듯이 배우는 것도 다 다르고 또 하나는 고민할 게 내가 이 부서를 원해서 올 수도 있고 뭐 어떻게 갈 수도 있지만 이 부서가 딱 나한테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때는 부서 변경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그런 것도 있고 그 7월 16일부터 그 직장 내 괴롭힘이 이제 금지법이 시행이 됐어요. 그래서 병원마다 취업 규칙이나 어떤 지침에 괴롭힘을 하지 말라는 그런 게 지침이나 이런 것들은 다 되어 있습니다. 병원에 만약에 취직을 하거나 아니면 병원에서 근무를 하고 계신 분들은 이제 인터넷 그 사내 인트라넷 있죠? 거기를 통해서 그 규칙이나 그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거를 일단 숙지를 하시고요. 그리고 프리셉티 기간에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그럴 때 고충 처리 센터가 병원마다 있을 겁니다. 네, 거기에 신고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6호 원칙에 따라서 이제 가해자가 누군지 당연히 써야 되고요. 몇 월, 며칠, 몇 시. 그리고 어떤 식으로 나한테 했는지를 추상적인 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아까도 그 우리 판례를 보면 욕설 그대로 다 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 사람이 나한테 했던 말 그대로 써서 해주시고 그거를 모아서 한꺼번에 하셔도 되고요. 그때그때마다 하면 좀 그러니까 좀 뭐 이렇게 원래는 사실은 그전에는 그 아까 수간호사 선생님하고 상담도 해보고 동료의 다른 동료 간호사들하고도 같이 신입 상담하고 이렇게 하더라도 너무 심하다라는 생각이 들면 사실은 배우는 입장이거든요. 사실은 배우는 입장에서 그 권리란 무엇이냐면 정당한 방법으로 트레이닝을 받는 겁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서 트레이닝 받으면서 내가 실수하고 하는 거 지적이 아니고 이제 지도 감독을 하긴 해야 됩니다. 지도 감독까지는 그거를 아예 싫은 말 듣기 싫다. 이거는 병원 그만두셔야죠. 그렇죠? 근데 정말 그 범위를 넘어서는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뭐 제가 들었던 말 중에 하나는 초등학생을 가르쳐도 너보단 잘하겠다. 자, 얼마나 명예를 훼손하는 말입니까? 그런데도 저는 속으로 그랬죠. 그렇진 않지. 아니, 너무 저는 이제 여유롭게 속으로만 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또 태도 지적을 많이 당했는데 뭐냐면 그 프리셉터가 이렇게 막 교육을 시켜주면서 막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듣잖아요. 그러면서 네 하는데 눈을 똑바로 쳐다본다고. 그걸 가지고 태워요. 그래서 제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하다가 코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눈을 안 보고 그 밑에 코를 봤어요. 그 인중 그 사이를 막 입이 막 움직이는 걸 봤어요. 그랬더니 그 말은 안 하더라고요. 그게 모든 그분들도 사람이거든요. 사실은 그분들이 스트레스가 별로 없고 하면 말도 좋게 사실 내가 배우는데 과외할 때 사실은 돈을 만약에 과외비를 받는 선생님 입장에서는 정말 좋게 가르쳐줘요. 근데 이제 같은 근무하고 뭐 정말 그 힘든 와중에 내가 이걸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하는 거거든요. 사실 그분 입장들도 그렇긴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그분처럼 될 거고요. 고충처리센터에 신고를 하고 그러면 이제 수간호사 선생님하고 아니면 그 위에 간호부에 있는 그 분들이 이 사건이 어떻게 된 거냐 막 해서 계속 이제 면담을 하게 됩니다. 면담을 하고 요구하는 게 뭐냐라고 물어볼 때 그 선생님만 좀 바꿔주십시오. 혹은 프리셉터를 바꿔주십시오. 혹은 프리셉터 얼굴만 봐도 내가 너무 경기를 할 것 같으니까 그분을 딴 데로 보내주세요. 이것도 사실은 전환 배치 요청도 가능하고요. 만약에 제가 취업 그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이제 7월 달부터 시행되면서 제가 각 병원이나 대학 뭐 간호협회나 이런 통해서 엄청 강의를 많이 다녔고 어제도 사실 창원에서 강의를 하고 이쪽으로 넘어왔거든요.
창원 많이 힘들더라고요. 네, 창원에서 부산까지 오는 게 힘들더라고요. 어쨌든 그때도 그 분들한테도 말씀드리는 게 제발 경어 좀 씁시다. 경어를 쓰면은 말 실수가 좀 적어지잖아요. 욕을 할 수도 없고요. 가장 많이 좀 충격을 받는 게 그 야라는 소리를 많이 질러요. 야! 그럼 왜? 라고 하고 싶지. 하지만 그럴 수는 없잖아요. 속으로 왜? 라고 얘기는 하고 돌아보는 겁니다. 근데 어찌됐든 그분들 입장이 또 있어요. 사실 너무 바빠서 말이 거기까지 안 나와요. 안 나와서 그렇게 하는 거지만 어쨌든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법적으로는 그렇게 하고요. 근데 만약에 아까도 버티면 된다라고 하시지만 못 버틸 수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래서 법이 이렇게 또 이제 보호해주는 법으로 또 이제 시행이 되고 7월 16일 이후부터 발생된 것만 신고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는 신고를 못 합니다. 신고를 못 하고 근로자일 때만 신고 가능해요. 이미 그걸로 사직을 하면은 뭐 다른 거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리고 우리가 이제 서울 아산병원에 고선욱 간호사라고 있습니다. 박선욱 간호사라고 박선욱 간호사입니다. 예, 그분이 작년 초 설날 연휴 첫날에 프리셉티로서 하다가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었죠. 심각한 우울증이 있었고요. 그것 때문에 체중이 13kg가 빠졌습니다. 그 프리셉티 기간에. 그러니까 얼마나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수 있어요, 사실은. 그렇다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은 하지 않으셔야죠. 네. 그럴 때는 가족도 친구, 가족 그리고 뭐 교수님하고 좀 이게 관계가 좋다면 지도 교수님하고도 상담을 좀 해보시고요. 그리고 수간호사 선생님하고도 상담해보시고 그리고 특히 이제 고충 처리 센터가 있다면 거기에 신고를 하시고 또 정신과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치료를 꼭 받으셔야 되고요. 그런 신고를 한 다음에 그러니까 어떤 거를 나는 원한다라는 게 좀 있으셔야 돼요.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는 다른 병동 가고 싶어요. 이것도 됩니다. 내가 다른 병동 가도 되는 거예요. 다른 병동으로 아예 제가 지금 수술실 들어왔는데 외래는 못 가죠, 사실은. 뭐 병동으로 가고 싶어요. 아니면은 아예 전혀 다른 곳으로 저를 다시 배치 전환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제가 이런 상황에서 치료를 지금 좀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정신과적 치료를 너무 우울증이 심해서 힘드니까 휴가를 좀 내주십시오. 병가 이런 거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 대신 그건 신고를 한 다음에 그리고 신고하기 전에 여러 사람하고 미리 일단은 좀 조율을 해보는 게 좋아요. 신고하기 전. 왜냐면 가해자로 몰리는 그 선생님은 대부분은 그것 때문에 조사를 받다가 사직서를 내게 돼요. 그러니까 그분의 인생이 또 하나 더 확 바뀝니다. 그러니까 타의에 의한 사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굉장히 본인도 많이 힘들지만 그런 것들을 법적으로 이제 그 내부에서 이렇게 신고를 하고 하기 전에 조율을 하고 혹시 뭐 가능하면은 프리셉터를 바꾼다든지 아니 병동을 바꾼다든지 이런 것들 가야 됩니다. 네. 절대로 많이 무섭겠지만 사실은 그냥 사회생활 간호사만 그런 거 아니거든요. 네. 처음 이제 사회생활을 하게 되는 게 여러분은 여태까지 돈 내면서 배웠잖아요. 왕입니다. 학생들. 하지만 이제 돈을 받으면서 일을 해야 돼요. 네.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그리고 그러니까 병원뿐만이 아니라 뭐 회사든 어딜 가든요. 집단 따돌림 꼭 있고 괴롭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까지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딜 가도 똑같고 여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걸 관문을 사실 솔직히 못 넘기면 어딜 가서도 처음에 되게 힘들어요. 또 이직을 하려고 할 때 내가 여기서 그만두고 경력 얼마 안 되는 상황에서 제가 말하는 2년 미만의 그런 상황에서 다른 데로 경력을 또 이제 만약에 이직을 한다 그러면 계속 신규 자리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근데 어느 정도 경력 가지고 어디 뭐 대리급부터 시작을 해서 뭐 나는 뭐 제약회사를 갈 거야. 아니면 뭐 임상시험센터를 들어갈 거야. 아니면 이런 식으로 해서 만약에 타 업종으로 만약에 변경을 하더라도 대리, 뭐 과장, 팀장 이렇게 올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경력을 대리 수준에서 내가 끝냈어요. 그럼 딴 데 가면 또 대리를 해야 돼. 근데 내가 만약에 대리에서 과장급까지 올라갔으면 하나의 그 프로젝트를 어느 정도 팀장급처럼 해서
쫙 몰고 갈 수 있는 것까지 하고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경력자로서의 또 이직이 또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힘들어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버지는 안 힘들었을까요? 우리 엄마는 안 힘들었을까요? 힘들어도 버티잖아요. 그게 다 그래서 장기로 이렇게 근무를 하신 분들은 존경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병원 내에 그 지침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거 하고요. 정말 너무 힘들 때는 너무 버텨야 돼. 여기에 너무 이제 연연해 하지는 않길 바라고요. 왜냐면 그런 식으로 이미 오픈화돼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걸 이용해 주시고 정말 혼자 끙끙 앓고 병 들어가는 거를 방치하지는 마십시오. 네,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혹시 트레이닝을 시작할 때 그 프리셉터 선생님하고 이제 처음에 인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분위기 좋을 때, 그러니까 만약에 좀 너무 괴롭고 그러면 처음에 이제 경어를 좀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먼저 해주십시오. 네, 그러지 않으면은 정말 반말을 하다 보면은 기분 나쁜 말들을 하게 돼요. 정말. 근데 경어를 그분들이 저희는 어쩔 수 없이 경어를 쓰죠. 그죠? 선생님 막 이러면서. 근데 그분들은 이제 좀 경력도 있으시고 나이도 훨씬 더 그러니까 나이도 우리보다는 더 많으니까 좀 말을 좀 함부로 하는 경향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병원 강의 다니면서 제발 경어 씁시다, 경어 씁시다 계속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이 요구를 하면 쓸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걸 무시하고 반말을 하는 거는 좀 이상하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좀 나이스하게 좀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또 그런 부분이 좀 잘 안 되면 우리 관리자분 수간호사 선생님한테도 저는 프리셉터든 여러 선생님들한테서 경어를 좀 듣고 싶다. 경어 들으면서 일하고 싶습니다. 특히 환자 앞에서는 저를 존중해주는 언어를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프리셉티 기간에도 꼭 말씀을 하고 본인이 권리를 찾으셔야 됩니다. 알았죠? 그분들이 잘 해주기를 바라기 이전에 내가 요구하는 것들을 좀 그래도 너무 공격적으로 말씀하시지 마시고 알았죠? 이렇게 좋게 해서 잘 하면 잘 트레이닝 받고 독립을 해서 또 간호사로서 또 자긍심도 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일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